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 나머지 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우리는 왜 공헌이 부족하다고 말할까? 우리에게 공헌의 의미는 무엇인지, 바라던 큰 공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잃었는지 살펴보자. 도로와 거리는 어떻게 다른가? 얼핏 보면 도로와 거리는 둘 다 길이라는 큰 개념으로 뭉뚱그려질 것도 같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은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다. 보통 도로라고 하면 이동의 목적이 주가 되는 자동차 중심의 길을 말한다. 고속도로나 강남대로 같은 길이 떠오르는 것이다. 한자로 쓰면 길 노자로 표현될 것이다. 반면 거리라고 하면 길 위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길을 의미하는 느낌을 준다. 홍대 앞에 피카소 거리나 가로수 길이 그 예이다. 한자로는 거리 가로 표현된다. 우리는 산업 사회를 겪으면서 효율성 높은 도시를 추구했다.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자동차를 나눌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다. 그렇다면 거리 대신 도로를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일까? 얼마 전 동네 문방구 앞길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가족들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은 적이 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로운 오후의 한순간이었다. 필자가 초등학교 때 한 2시쯤 학교에서 집에 오면 동네 사람들이 집 앞 골목길에 나와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할머니와 일하는 누나가 대문 앞 길가에 앉아서 앞집 할머니와 햇볕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은 행복한 느낌으로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이렇듯이 앞집 사람하고 담소를 나누는 골목길은 공동의 거실이었다. 70년대까지 사람들은 자기 집 앞의 길이라는 외부 공간을 내부 공간처럼 사용했다. 얼마 전 올림픽을 치른 중국은 한 가지 골칫거리가 있었는데 북경에서 사람들이 잠옷을 입고 거리를 거닌다는 문제였다. 중국 정부는 서양의 매너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풍속이 창피하다고 느끼고 공안 검열을 통해서 없애려고 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문화는 거리를 거실처럼 느끼고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의 거실로, 때로는 아이들의 축구장, 야구장, 배드민턴장으로 사용되던 골목길은 마이카 시대가 오면서 막을 내렸다. 저도 중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파자마 바람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 대목을 보고 나니까 이제야 진정으로 문화의 차이로 받아들이는 이해가 생긴 것 같아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후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는 마당 대신 넓은 주차장을 얻었다. 하지만 마당이 없어지니 발코니까지 확장해서 집을 더 넓히려고 안달이었다. 마당과 골목길의 부재는 고스란히 더 넓은 평형의 아파트를 구하는 갈급함이 된 것이다. 작은 마당이 있는 주택이 100평짜리 주상복합보다 더 넓게 느껴지게 마련이다. 차 타고 1시간 가야 하는 1만 평짜리 공원보다 한 걸음 앞에 손바닥만한 마당이나 10걸음 걸어서 운치 있는 골목길이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강북 달동네로 유럽의 골목길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얼마 전 친구가 마당에 있는 아주 작은 집을 보았는데 무척 크게 느껴졌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마당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이다. 주상복합에 아무리 넓은 거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실의 인테리어가 매일매일 시시각각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마당은 때로는 비도 오고 햇살도 비치고 눈이 내리기도 하고 낙엽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 밖에도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는 다양하다. 고추를 말리기도 하고 바비큐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벤트와 날씨가 마당의 얼굴을 항상 바꿔준다. 마치 마당은 매일매일 벽지와 가구가 바뀌는 거실이라고나 할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고정되어 있고 매일 TV 보는 행위 외에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혹자는 아파트에는 마당은 없지만 발코니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발코니와 마당은 다르다. 정방향의 마당과는 다르게 아파트의 발코니는 폭이 1.5m도 안 되는 직사각형이다. 폭이 1.5m도 안 되는 발코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동은 제한적이다. 어느 공간이 한쪽으로 좁고 한쪽으로 길면 사람의 행위는 그것에 맞게 조정된다. 그래서 건축이 무서운 통제 방식이 되는 것이다. 좁고 긴 발코니에서는 바깥을 바라보는 일밖에 못하는 반면 정방형의 마당에서는 둥그렇게 마주보고 앉을 수 있다. 이런 정방형의 마당이 담을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성은 다양하다. 공간은 실질적인 물리량이라기보다는 결국 기억이다.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어떠한 추억을 만들어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양하게 기억되는 공간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벤트별로 각기 다른 공간으로 각기 다른 기억의 서랍들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실제 크기보다 더 크게 인식된다. 현재 서울 시민에게 있는 평지공원은 한강 고수부지 공원이고 이는 세계적인 공원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서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데이트 방식 중 하나는 봄부터 가을까지 주말 낮에 고수부지에 텐트를 쳐놓고 자기 거실인 양 책도 보고 저녁에는 치맥을 먹으면서 노는 것이다. 고수부지와 한강 같은 우리에게 있는 좋은 자원에 감사해야 한다. 9장 열린 공간과 그 적들. 열린 공간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에 익명성이 확보되고 수평적인 관계의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즐겁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 대표적인 실내가 야구장이나 광장이다. 야구장에서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보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편하게 바라보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공간에서는 편하지가 않다. 사무실같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평가의 근거가 되는 공간에서는 더욱 편치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칸막이 영역 안에 숨고 싶어 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 프라이버시는 다른 말로 일정 공간의 완전한 소유를 뜻한다. 우리는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공간에서만 사생활을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간을 소유한다는 것은 자유를 뜻한다. 하지만 요즘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세상에서는 자신만의 공간을 소유하려면 많은 돈이 든다. 큰 돈을 들여서 큰 집을 살 수 없기에 우리는 시간당으로 작은 공간을 렌트한다. 노래방, 비디오방, 모텔방 같은 곳이다.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산다. 자동차는 차의 내부가 방음이 되는 완벽히 사적인 공간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 가서 주차만 하면 주변 공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전망 좋은 한강변 아파트를 구입하기는 어렵지만 고수부지 주차장에만 가면 강변 전망의 방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자동차이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집보다도 자동차를 먼저 산다. 프라이빗한 공간을 얻는 다른 방식은 익명성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대도시화되면서 공간의 부족으로 없어지는 사생활의 자유는 대도시의 익명성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회복된다. 나를 모르는 여러 사람들 속에 섞여 있게 되면 나는 더 자유로워진다. 더 자유로워질수록 그 공간에서 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완벽한 익명성의 자유를 얻기 위해 멀리 해외여행을 간다. 보통 사적인 공간에서의 자유를 소유하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그 크기가 건물의 규모를 넘기 어렵다.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면 우리는 한 도시 크기의 공간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우리는 모두가 유명해지기를 원하지만 TV에 많이 나오는 연예인들은 유명해지면서
동시에 이러한 익명성을 포기해야만 한다. 유명인들은 익명성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큰 집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수영장에 딸린 큰 집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집 밖 어디를 가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대신 우리는 집은 작지만 대문 밖의 모든 공간에서 자유롭다. 유명인이 아는 분들은 여러 도시를 소유한 부자인 것이다. 이 대목이 아주 기분 좋게 설득이 되네요. 이어지는 다음 장은 죽은 아파트의 사회입니다. 선사시대 때 사람들은 동굴에서 살았다. 동굴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모여 앉아 움직이는 불을 쳐다보고 그 위에서 밥도 해먹었을 것이다. 최초의 집. 동굴에서 집의 중심은 모닥불이었다. 세월이 지나서 현대인의 집의 중심은 TV이다. 가족들은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아 움직이는 불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TV 화면을 바라본다. 원시 시대 때의 모닥불은 현대에 와서 거실의 TV와 부엌의 가스불로 나누어졌다. 음식을 하는 불이 부엌으로 이동하면서 현대에는 거실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고 그 거실에는 불의 흔적으로 TV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사람이 사는 모습은 수천 년의 시대가 지나가도 그 형식이 조금 바뀔 뿐 그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주거 공간에서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생활 속에서 사적인 공간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성인이 되어서도 결혼 전에는 부모와 함께 산다. 그래서 친구를 편하게 집으로 불러오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기만의 거실이 없기에 부족한 거실을 대체해줄 카페가 많이 생겼다. 카페는 우리의 파트타임 거실인 것이다. 외국에는 커플이 집에서 빨래하고 비디오를 보면서 데이트한다. 어려서부터 독립하기 때문에 이런 풍속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집이 작거나 부모와 사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으로 빌리는 모텔이 그 역할을 해준다. 이처럼 개인의 욕망과 공간의 부족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시장 경제는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룸살롱 같은 방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의 밀폐적인 방 문화는 우리나라 사람이 방을 좋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욕망과 공간적 제약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해결책으로서의 결과물이다. 우리나라에 카페와 모텔이 많은 이유가 설명이 되지요.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과거의 문명들이 살아남는 데는 식량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였다. 고대의 농부들은 소비 후에 남는 감자나 고구마를 돼지에게 먹이고 수년 후 기근 때에 돼지를 도살해서 식량으로 전용하는 식량 저장 기술을 습득했다. 현재 우리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고 매월 대출금을 갚는 것은 옛 선조가 자신의 식량을 아껴서 돼지를 키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를 감안하면 수많은 아파트 돼지들이 도살을 기다리고 있다고 느껴진다. 우리는 도시 재개발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도시는 유럽의 유서 깊은 오래된 도시에 비해서 건축적으로 아름답지 못하다. 가장 큰 이유는 오래된 건축물이 없어서다. 건축은 사람의 수명보다 오랫동안 지속된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비로소 건축은 사람의 삶을 담아내고 사람 냄새가 배어나는 환경이 되는 법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는 한국 전쟁 이후에 새롭게 지어진 젊은 건축물들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좋다고 그렇게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구경하는 파리도 수백 년 전 당시에 유행하던 집합 주거로 채워진 도시일 뿐이다. 지금 보기에 끔찍한 판상형 아파트로 가득 찬 강남의 한강변도 100년, 200년이 지나고 나면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구경하러 올 20세기를 대표하는 도시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실제로 3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나무들이 건물을 가릴 만큼 자라서 그렇게 흉측해 보이지도 않는다. 아무리 흉측한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시대를 대표하는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때때로 시간은 사춘기의 가슴 아픈 시련의 기억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준다. 건축물 역시 그렇다. 건축계에는 흔히 노벨상에 비유되는 프리츠커 상이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수상한 적이 없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웃나라 일본이 역대 6회에 걸쳐서 수상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축이 뒤처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파트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 절반이 넘게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주택에 많이 사는 것이다. 몇천 세대가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 하나는 대형 설계 사무소에서 몇 명의 건축가가 디자인하면 된다. 하지만 몇천 세대가 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면 수백 명의 건축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주택은 소형 설계 사무소가 주로 맡아서 디자인을 한다. 주택 수요가 큰 일본에서는 소규모 건축 설계 사무소가 생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축적으로 보면 주택은 모든 건축의 줄기세포 같은 건축물이다. 주택에서 방을 여러 개 만들면 호텔이 되고 거실을 넓게 하면 컨벤션 센터가 되고 마당을 키우면 경기장이 된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젊어서부터 주택을 많이 만들어 보아야 한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신진 건축가들이 주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러니 이러한 아파트 중심의 건축 시장의 배경이 우리나라의 건축을 죽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자연을 그리워하는 욕구가 커지면서 한국인들도 점차로 주택을 선호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어 간다면 우리나라 건축가들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고 머지않아 프리츠커 상도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준 높은 건축가들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삶이 더 다채롭고 윤택해질 것이다. 제11장 왜 사람들은 라스베이거스의 네온 사인을 좋아하는가? 매년 우리나라 해외 여행자 수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중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서부로 여행 갔을 때 빼놓지 않고 반드시 가는 곳이 라스베이거스다. 관광객이 사랑하는 도시들은 모두가 다 하나 이상 브랜드화시킨 이미지들이 있다. 뉴욕은 타임스퀘어와 센트럴파크, 파리는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런던은 빅벤과 템즈강을 내세워서 마케팅을 한다.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도박과 밤새도록 켜있는 현란한 네온 사인이다. 그러나 라스베이거스를 상징하는 현란한 네온 사인 역시 결국에는 간판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서울의 네온 사인 광고판을 싫어하면서 해외의 간판에는 열광하는 것일까? 비슷한 예로 홍콩의 밤거리를 가보아도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간판들이 도시의 얼굴을 덮고 있다. 그런데 정작 관광객으로 해외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이런 홍콩의 뒷골목 간판들을 매력적인 그 지역의 특징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모순된 현상, 즉 자국의 간판을 싫어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보는 지저분한 간판에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것은 문화의 사대주의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지식적 배경에 의해서 외부 환경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간판 경관에 대한 판단은 경험하는 사람이 그 간판을 정보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장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미국인들에게 라스베이거스의 네온 사인은 정보로 인식되어 정보가 과부하되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홍콩에 가서 한자로 쓰인 간판을 볼 경우엔 그것들은 모르는 글자이기 때문에 정보가 아닌 아르누보 장식과 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도시 경관의 많은 부분들은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 의해서 가치가 평가된다. 특히나 풍경 속에서 쌓인물 같은 상징적인 요소들은 사람들 개인의 인지에 따라서 크게 차이를 갖게 된다. 이처럼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는 건축은 공간 역시 완전히 다른 객체의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의 결과물이라 본다. 이처럼 건축 공간을 주관적 인식의 산물로 보는 시각은 현대인에게 필요한 공간관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인터넷 안에서 구축된 가상 공간과 우리가 태초부터 살아온 현실 공간을 넘나들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축 공간을 정보의 해석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인식의 산물로 보는 것이 올바른 관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정보들이 우리의 공간을 구성하는가? 개인적으로 void, symbol, activity라는 세 종류의 정보로 만들어진다라고 결론 내렸다. void는 물리적인 양이다.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실제 비어있는 공간의 볼륨이다. 심볼 정보는 간판, 조각품, 그림 같은 상징적인 정보이다. 개인에 따라서 정보 해석의 차이가 있다. 마지막인 액티비티 정보는 사람들의 행동에 의한 정보이다.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무엇인지가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정보가 하나의 공간을 만든다. 따라서 당시에 텍스트만 있는 인터넷 공간은 세 종류의 정보 중에서 심볼 정보만 있는 공간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추후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보이드 정보와 액티비티 정보가 추가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싸이월드의 미니 홈피, 마이룸 같은 것이 보이드 정보가 인터넷 공간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고 페이스북은 액티비티 정보로 만들어진 인터넷 공간인 것이다. 그러면 과연 건축 공간은 사람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가? 그래서 세 가지 관계가 더 필요하다. 알다시피 사람 간의 소통의 기본은 문장이다. 그리고 문장은 단어와 문장 구성이라는 두 가지로 완성된다. 그래서 언어의 소통은 문장 구성이라는 그릇에 단어가 담겨져서 전달된다. 마찬가지로 건축 공간은 세 가지 종류의 관계라는 문장 구성에 세 가지 종류의 정보라는 단어가 담겨서 전달되는 것이다. 세 가지 종류의 관계들은 실제적, 시각적, 심리적 관계이다. 실제적 관계는 볼 수도 있고 그곳에 갈 수도 있는 관계이다. 시각적 관계는 볼 수만 있고 갈 수 없는 관계이다. 심리적 관계는 볼 수도 갈 수도 없지만 머릿속으로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관계이다. 이처럼 세 가지 정보와 세 가지 관계라는 시각으로 건축 공간을 읽어보길 바란다. 그러면 현실 공간부터 인터넷 공간까지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애플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애플은 스크린을 손가락 끝이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면서 조작할 수 있는 폰을 만들어냈다. 애플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애완동물처럼 쓰다듬을 수 있는 기계를 선보인 것이다.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혁신은 본능적 욕구에 충실할 때 만들어진다. 이처럼 건축도 기술도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쪽으로 발달할 것이다. 기술은 가상 공간이라는 지극히 관념적인 공간을 만들어냈지만 실제로 필요로 하는 콘텐츠는 아직도 본능에 충실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동물적 본능을 무시한 채로 디자인된 건축물은 좋은 건축물이라고 하기 어렵다. 햇볕이 들어오지 않고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건축물은 아무리 보기에 아름다워도 좋은 건축물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이면서 동시에 그 이상이기에 배부르고 따뜻하기만 하다고 해서 만족할 만한 건축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또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에 기능적인 건축물 이상의 것을 제공해야 좋은 건축물이 되는 것이다. 공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요. 미국처럼 공간이 넓은 곳에서는 시간 거리를 줄이는 쪽으로 건축이 발달하고 일본같이 공간이 협소한 곳에서는 시간을 지연시켜서 공간을 심리적으로 커 보이게 한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은 시간 거리를 줄이는 고속도로가 발달했고 일본은 좁은 공간을 넓게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진입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좁은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 좁은 집을 좀 더 넓게 느끼게 하려면 전체 공간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게 설계해야 한다. 좁다고 집의 모든 벽을 다 터버리면 오히려 더 좁게 느껴지게 된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머릿속으로 전체 공간을 그려보게 하면
공간이 실제보다 넓게 느껴진다. 13장 제품 디자인 대 건축 디자인. 세상의 디자인은 둘로 나뉜다. 그 기준은 사람이다. 모든 디자인은 디자인하는 대상이 사람보다 큰가 아니면 사람보다 작은가로 나눠질 수 있다. 흔히 건축을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타 디자인 분야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휴대전화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 건축 디자인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모든 디자인은 사람의 몸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내 손 안에서 가지고 노는 휴대전화를 디자인하는 방식과 여러 명이 들어가서 다양한 행위를 해야 하는 사람보다 훨씬 크고 사람보다 오래 지속되는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방식은 달라야 한다. 기본적으로 건축은 밖에서만 바라보는 조각품과는 다르다. 건축은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면 자동차는 어떠한가? 자동차는 사람의 몸보다 크니 건축과 같은 디자인 방식을 사용해도 좋다고 볼 수 있을까? 자동차 디자인과 건축 디자인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첫째, 자동차는 이동을 하는 반면 건축은 이동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동차는 주변 환경과 별다른 연관성을 맺지 않는다. 하지만 건축물은 대지의 주변 환경에 맞는 조건에 맞추어서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장소에 위치하고 어느 방향으로 건물이 배치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안 친다라는 표현을 쓴다. 두 번째로 자동차와 건축의 다른 점은 수명이다. 건축은 보통 다른 어떤 디자인보다도 오랫동안 지속된다. 부실 공사가 아닌 이상 대체로 사람보다 수명이 길다. 이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내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들이 누적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세 번째로 다른 점은 건축물은 환경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다시 받는 데 있다. 건축물은 빈 땅 위에 지어진다. 빈 공간을 건물로 채우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건축이 되고 나면 그 건축물을 통해서 빈 공간이 프레임되기 시작한다. 한옥은 안채, 사랑채, 행랑채 같은 몇 개의 건물로 구성이 된다. 하지만 이 방들이 다 건축이 되고 나면 마당이라는 외부 공간이 구획된다. 그리고 이 마당은 다시 각각의 방에 영향을 미친다. 같은 크기의 방이라도 마당의 유무에 따라서 방의 의미는 달라진다. 이처럼 건축물은 어느 공간을 점유하게 되면 그 주변 공간을 변형시키고 다시 그 변형된 공간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 순환의 고리가 선순환될수록 좋은 건축물이다. 14장 동과 서로 다른 생각의 기원. 동양과 서양의 대표적인 게임은 각각 바둑과 체스이다. 이 두 게임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둑은 상대적이고 체스는 절대적인 게임이다. 바둑은 빈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게임이고 체스는 상대편을 죽이는 게임이다. 이러한 게임의 특징은 곧 그들의 문화적인 특징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인 특징은 건축 공간에도 투영되어 있다. 동양은 노자를 비롯해서 상대적인 사고의 기반을 가지고 비어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발전했고 서양은 절대적이고 수학적인 논리적 기틀 위에 문화를 발전시켰다. 따라서 동양에서는 비워진 상태를 부정적인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100%의 긍정적인 상태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교토에 있는 르안지라는 절에 있는 정원이다. 이 정원에는 나무가 없고 직사각형의 마당에 파도를 상징하는 줄무늬가 긋혀져 있는 모래사장 위에 15개의 돌이 놓여 있다. 재미난 것은 이 정원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정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14개의 돌만 보이고 나머지 1개는 숨겨지게 돌을 배치했다고 한다. 이렇듯 바라보는 사람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1인칭 관점의 디자인이 동양적인 건축 디자인의 특징이다. 반면 동시대에 만들어진 서양의 정원을 보면 직사각형, 원, 사슴 같은 기하학적인 형태에 맞추어서 정원이 구획되고 나무가 심겨져 있다. 개미집과 벌집을 비교해보자.
계미는 동양처럼 관계 중심의 건축, 벌은 서양처럼 기하학 중심의 건축이다. 여왕 개체를 중심으로 사는 사회적 모습은 비슷하나 건축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만들어졌다. 일단 개미집의 경우는 복잡한 미로 같은 형태를 띠면서 골목골목으로 연결되어 있다. 마치 관계의 회로망을 보는 듯하다. 반면에 벌의 경우에는 벌집 모양이라고 불리는 육각형의 모듈러 구조를 띠고 있다. 육각형 모양의 방이 반복되면서 전체 벌집이 만들어진다. 반복되었을 때 구조적으로도 가장 안정적이어서 벌이 들어가서 살기에 공간의 손실이 적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동양 문화의 가치 체계는 관계와 비움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서양에서 공간을 뜻하는 단어는 스페이스, 동시에 우주를 뜻하기도 한다. 서양인의 의식 속에는 비어있는 우주, 공간, 수학적인 규칙을 내재하고 있는 코스모스 등의 의미가 상호 연결되어져 있으며 공간을 수학적 규칙을 가진 비어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반면 동양의 공간은 비어있다는 뜻의 공과 사이라는 뜻의 간이 합성된 단어이다. 공간이라는 단어는 비움과 관계의 합성어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듯 단어만 살펴보더라도 동양에서는 단순히 비어있는 것 이상의 가능성을 보는 비움과 상대적 가치인 관계로서 공간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5장 건축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은 주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인공물인 건축도 자연을 대하는 방식이 세 가지이다. 이를 경사대지의 건축물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보자. 첫째, 자연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대지의 경사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거대한 축대를 쌓아서 평평한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아파트 건물을 안친다. 두 번째는 자연을 이용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경사대지가 있다면 그 경사면을 이용한다. 세 번째는 자연을 동등한 대화의 상대로 보는 방식이다. 성 베네딕트 채플이 그러한 경우이다. 이 교회는 경사대지에 마루를 평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벽체와 마루 사이에 틈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땅과 교회 마루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서 음향의 공명을 만들어내고 인공의 건축물과 자연이 대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한 이유를 건축가는 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를 디자인하려 했다고 설명한다. 성 베네딕트 채플은 자연을 대화의 상대로 보는 건축이다. 책에서 이 대목을 발견하고 저는 이 장소를 저의 여행 리스트에 넣어두었습니다. 스위스 작은 마을에 소재했다고 하네요. 이곳을 디자인한 멋진 건축가의 이름은 페터 춤토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서로 다르게 풀어나간 유명한 소형주택 두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필립 존슨이 설계한 글라스 하우스, 또 다른 하나는 일본의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스미요시 주택. 글라스 하우스는 광활한 자연 속에 집의 벽이 모두 유리로 되어 있어서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집이다. 너무 다 들여다보여서 화장실만은 동그란 벽으로 싸서 그 안에다 집어넣었다. 하지만 집안이 보인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 왜냐하면 주변에 수십 에이커의 땅이 모두 건축가이자 건축주인 필립 존슨의 땅이기 때문이다. 반면 도심 속에 위치한 스미요시 주택은 침실, 화장실, 식당, 거실 같은 방들이 가운데 중정을 중심으로 배치된 아주 작은 집이다.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갈 때마다 외부 공간인 중정을 거쳐야 한다. 비가 오는 날에 화장실이라도 가리면 우산을 들고 가야 한다. 건축은 수천 년간 끊임없이 험악한 자연 환경으로부터 인간을 지키기 위해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이 두 집은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고안된 디자인이다. 필립 존슨의 경우에는 집 전체를 유리로 만들어 주변의 자연을 바라보게 하였다. 때로는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투명한 유리벽은 벽이 아니라 창문이 되어서 인간과 자연을 시각적으로 연결시켜준다.
한편 안도는 자연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그는 자연에 온몸을 던져서 몸으로 부딪혀야 비로소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더운 날은 더워야 하고 추운 날은 추위를 느껴야 한다는 철학이다. 일본 건축의 특징 중 하나는 제한된 3차원 공간 안에 보행자 동선을 복잡하게 집어넣어서 좁은 공간을 넓게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일본 홋카이도 섬 삿포로 근처에 아사히야마라는 시립동물원이 있다. 이 동물원은 커다란 사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희한한 동물이 많은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300만 명이 넘게 오는 세계적인 동물원이다. 한겨울에도 꾸준하게 사람들이 찾게 만드는 매력은 동물 축사의 건축 디자인에 있다.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건축 공간이 다르다. 동물을 위한 재미난 건축 공간을 만든 것이다. 이 동물원 축사에 가면 첫 번째 드는 느낌은 좁은 공간이지만 동물들이 지루하지 않겠구나이다. 마치 일본에서 사람을 위한 건축물에서 좁은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려고 다채롭게 이리저리 동선을 꽈서 공간을 만들듯이 동물들의 동선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 동물이 다니는 공간은 구석구석 높이와 폭이 다르고 동물의 공간과 인간의 공간이 서로 관입되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공간이 아주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동물의 동선과 사람들의 동선이 꽈배기처럼 교합되어 있어서 동물을 위, 아래, 옆에서 다채로운 형태로 관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사람들 역시 이전에는 체험해 보지 못한 깊이 있는 동물과의 교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는 좋은 건축 디자인이 좁은 공간에서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가 아사히야마에서 배운 지혜로 좁은 지구에서 인간과 동물이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건축의 힘이 필요한 때이다. 총 15장에 걸친 본문의 내용 중에서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대목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저자의 맺은 말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가르치는 건축 설계 스튜디오에서는 중간 평가나 수업 시간에는 그림 모형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하지만 학기말 채점을 할 때만은 학생들이 작품을 말로 설명하지 못하게 한다. 그 이유는 건축은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건축물 앞에는 설명서가 없다. 대신 공간이 말을 한다. 음악이나 미술에서도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긴 설명을 하는 말이나 글이 필요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무릇 예술이란 체험하는 이로 하여금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언어의 설명 없이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 건축은 세상을 바꾸는 도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축이 기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축이 재테크일 뿐이다. 우리는 이런 차이를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은 건축가가 건축 비전공자에게 보내는 일종의 편지이다. 우리 모두가 다 건축가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일종의 건축주이다. 사는 집을 고를 때, 데이트할 거리를 선택할 때, 개발 정책에 따라서 정치 후보자에게 표를 던질 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건축주의 입장에 서게 된다. 훌륭한 건축은 결국 훌륭한 건축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훌륭한 건축주가 되는 첫걸음은 관심을 가지고 건축적으로 주변을 읽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의 건축을 더욱 발전시킬 훌륭한 건축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려 한다. 저는 이 책 덕분에 건축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